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텍스트 대상 A 부분 마지막 파트를 완결을 짓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대상 A 다음에 분석의 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정신분석에서 분석의 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락강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걸 이렇게 하라, 저걸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정신분석의 끝이 어떻게 결말 지어져야 하는지는 각자의 내담자의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역시 정신분석의 끝 역시 여기서 끝이라면 분석을 종료시키는 시점인 것인데요. 사실상 내담자와 각각의 내담자와 정신분석가에 의해서 매번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거나 혹은 창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죠.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에 대한 패러다임. 즉, 분석의 종료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칙들. 자,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대상 A에 대해서 우선 먼저 완결을 짓고 대상 락강이 고유한 발명품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 대상 A에 대해서 완결을 짓고 이야기를 분석의 끝으로 넘어가는 것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있는 오에스파 악솔리티 메가든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던 자리에 내가 가야 한다, 내가 도래해야 한다 라는 프로이트의 유명한 명제를 락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리 변주하는, 달리 해석하는 그런 논점들을 밀레가 짚어내는 부분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칼라 밀레는 81년의 강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강의들에서 대상 A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암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강의에서. 자, 대상 A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굳이 정신분석 융상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 해도 문학의 영역, 철학의 영역, 사회학의 영역에서 대상 A라는 개념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상 A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자, 대상 A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상징화될 수 없는 거예요. 상징화 해도 빠져나가는 무엇.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나 있어요, 사실. 상징화라는 것의 한계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즉 언어화라는 것의 한계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건이 사건의 형식으로 누군가가 혹은 어떤 현상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신체에 발생한 어떤 종류의 고통을 통해서 혹은 심리적인 불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리고 락강의 특징은 다른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다른 많은 정신의학자들, 심지어는 다른 많은 사회학자들과 다르게도 락강의 특징은, 그리고 그 락강이 20세기의 철학자들과 공유하는 부분은 이 대상 A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그 불특정한 것, 자, 그것에 대해서 20세기 철학은, 서구 철학이죠, 특히 프랑스 철학은 호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남겨둬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이니까 자크락강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논점을 공유한다. 일종의 전복적 논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전복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논점을 락강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락강을 철학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락강의 이론이 철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어떤 임상치료도, 어떤 정신의학도, 어떤 과학적 태도도, 어떤 사회학도 그 난포착적인 것을, 즉 대상 A라고 지금 락강이 규정하고 있는 이것을 결코 인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용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되게 아주 간단한 대립관점이라고 이미지로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락강과 다른 사람의 특별점, 혹은 락강과 20세기 프랑스 철학의 공유점,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간단하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상이해가 뭐냐라고만 파악하기 시작하면, 자, 대상이해가 그런 거구나, 락강이 그렇다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대상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다른 과학의 영역에도 있고 사회학의 영역에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그분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대상이라는 걸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작가는 대중적인 것이고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보수적인 의미라, 여기서 보수라는 건 뭐 한나라당 같은 그런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건설해 놓은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나가자 라는 관점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적이라는 거. 그냥 나쁜 의미에서의 보수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파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많은 정신의학자들도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 문명이,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내어서 갈고 닦은 그런 가치들, 우리의 떠도는 관념들을 각각 고정시켜주는 고정관념들. 근데 고정관념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우리의 관념들은 떠돌아다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바에 의한다면 언어적 사유는 계속해서 공백을 출현시켜요. 언어적 사유는 사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어적 사유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치명적인 상태인 것이니까, 그러한 언어적 사유 속에서 우리를 어딘가 잘 좌표화시키고 자리잡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들인 거예요. 관념을 고정시켜주는 영능들. 자,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아요. 우리를 안심시켜주니까. 그리고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흔히 정치적인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견이 없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도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조국 교수도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할 것이고 했고 할 거예요. 그 고정관념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 뭐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우도 그 고정관념의 수호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그 민주주의의 가치,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혹은 사회적 실천들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가치들, 근본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박정희 전두환 세대가 만들어냈던 가치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 박정희 전두환 세대가 만들어냈던 가치도 어떤 종류의 가치이긴 하지만 보편성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보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어떤 한 시점에서만 적용이 되는 가치인 것이죠. 보다 보편적이고 확장된, 보다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가치가 생산이 됐고, 보다 보편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게 되는 것이고, 정부가 그것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왜 20세기 철학자들은 그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가? 왜 그러한 고정관념들로부터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출현한 것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심지어는 락강과 같은 정신의학자가 왜 그러한 부분들을 주목하고자 하는가? 그러면서 대상 A라는 개념까지 발명해내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고정관념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관념들의 질서라고 해도, 자, 그것이 시간과 함께 권력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혹은 새롭게 변화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허용하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은 두 번째 영역에 내기를 거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 가능성에 내기를 걸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은 변해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변해왔고 변해갈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에게 쾌락을, 안정을, 행복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락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대상 A에, 즉 변화 가능성에, 즉 난포착적인 것에 자신은 내기를 걸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해갔던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을 발명해내면서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한 태도가.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자, 물론 이 대상A에 대해서는 토요 강의 세미나 10일 다루는 토요 강의에서, 자, 그 토요 강의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8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올해 말까지 계속 되는 강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룰 때 제가 주로 접근시키는 논점은 정치학이라는 논점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왜 정치적인 것이냐면 대상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정치적이니까. 대상이 반대편에 뭐가 있나요? 우리 자신의 욕망을 고착시키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개인들의 영역에서. 그런데 왜 그게 개인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인 것인가? 그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식시킨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욕망하도록. 즉 상징계는 우리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타자의 것이라는 것. 그걸 이해하셔야만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리학은 하나의 공동체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차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신분석에서. 모든 건 타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정신분석이 정치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아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예를 들면 정신의학이 이건 의학이죠.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태도라는 거예요. 욕망은 이미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권력이 우리에게 이식시켰다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인 것이고, 그것에 누군가는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저항하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또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혹은 정신의학은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상A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가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의 락강은 그것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즉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 락강은. 53년부터 3년에서 한 4년간의 락강은 그렇게 난포착적인 것, 즉 환자가, 내담자가 들어와서 분석실에 와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어떤 것, 그리고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히는 어떤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았고, 상상계적 이미지로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타자로 봤어요. 즉 오트로, 즉 그것도 A예요. A로 시작해요. 오트로. 근데 작은 타자인 것이죠. 이 아더가 작은 아더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아더냐면 내담자가 무언가에게 사로잡히고 그 이미지에 사로잡히고 이걸 나라고 믿고 이것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는 내가 만드는 이미지가 아니라 타자가 나에게 던져놓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즉 거울 반영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상계적 A라고 부르죠. 그건 대상 A와는 또 달라요. 그런데 기능은 굉장히 비슷하고 락강이 그것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에는 상상계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을 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자아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이미지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게 초기의 락강이 언어로 사로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언어로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락강은 제가 이거 일부 수업에서 주로 강조했던 것처럼 성서적 락강이에요. 성서는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서적 락강이라는 거. 인문주의자로서 락강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고, 즉 인간의 보편 언어의 영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상 A를 만들 즈음에, 즉 1964년의 즈음에 이미 1959년에 심각한 방식으로 전해를 하고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대상 A를 만들면서 등장했던 락강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복적이고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락강은 초기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거 강의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레가 굉장히 비난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유치하다 그래요. 그때 락강을 보고 유치한 락강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미 강의해드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락강, 지금 여러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세미나 2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 세미나 2를 했던 시기의 락강이 그때 그렇게 유치하진 않아요. 뭔가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아주 처음부터 락강은 뭔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상징계가, 즉 언어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시작한다는 거. 이미 물론 그 이후의 락강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수적이지만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급진적인 락강이라는 것이죠. 이미 자아라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초기부터, 락강에겐 초기부터 자아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아라는 개념은 공격당하죠. 락강으로부터 아주 초기부터. 53년에 락강이 로마 보고서의 형식으로 많은 정신분석자들 앞에서 젊은 락강이 젊다고 해봤자 53세인데 어쨌든 그런 발표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락강이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상계적인 대상 A는 일단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자, 초기에는 그것이 자아와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상계적인 이미지는 언어로 설명이 되지 않고 이미지로만 등장해요.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 돼요. 나르시시즘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락강에게 병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락강은 상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던 락강이 뒤집히죠. 이미 어떤 시기에 완전히 뒤집히냐면 1959년에 락강이 59세가 되던 해에 세미나 7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혀요.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큰 사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바로 큰 사물이라는 용어. 즉 여기서는 언어화될 수 없는 대상이 큰 사물이 돼요. 언어화될 수 없는 대상이. 상징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 되냐면 옛날에 상상계적인 대상 A는 언어화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태도가 락강에게 보였는데 프로이트는 말년에 가서 안 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가 이 59년에 가서 락강이 큰 사물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물론 프로이트로부터 온 것이죠. 다스틴. 이 큰 사물이라는 개념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연구라기보다 개념화시키면서 하나의 개념을 창조화하면서 이 큰 사물을 절대 악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배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 개념을 만들어도 선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락강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현실 원칙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가 선이에요. 고정관념들이 만들어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세공해낸 것이 최고선이라는 것인데,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개념이 최고선을 아무리 만들어도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큰 사물이 항상 더 강하니까. 자, 이 큰 사물을 타나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큰 사물을 죽음 충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지배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다른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흔들어서, 자, 그것에 대항하기보다는 그것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즉 상징계를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징계를 아무리 정교하게 사용해봤자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모래성. 거기서 모래성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카드의 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카드로 이렇게 성을 쌓으면 바람만 슬쩍 불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모래성보다 더 나약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카드에 뭐가 적혀 있나요? 숫자와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즉 그게 상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그 카드의 성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것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무너뜨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다시 카드 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을 쌓아놓으면 카드를 못 빼잖아요. 두려워서 우리가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 안 돼요. 카드 게임이 뭐냐면 기표 연습의 게임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카드 놀이를 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뭐 조커를 찾아내고 이런 게임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무너질까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즉 죽음을 욕망하고, 그 카드의 성을 무너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 무작위적인 카드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언어화될 수 없는 대상을 이제는 수용하고 적극 용인하기 시작하죠. 그게 59년의 일인데, 64년에 들어와서는 그 큰 사물이라는 신화적 대상을, 그러니까 표현 방식 자체가 신화적이잖아요. 신화적 대상을 아주 메디컬한 방식으로 축소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큰 사물, 다스팅이라는 개념은 대상 A와 똑같은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뿌리는 상상계적 A였는데, 그런데 이 큰 사물은 상징계의 국경 저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국경을 지키다가 그 국경이 무너지면 우리가 공격당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경을 지킬 때에는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만 할 뿐 우리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상 A라는 것으로 그걸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죠.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는 국경이 없어요. 다 상징계예요. 상징계가 모든 걸 지배하는데 잘 지배를 못하니까 지배하는 그 와중에 군데군데 대상 A가 출현하는 유령처럼, 그게 미니 버전인 것이죠. 큰 사물의 미니 버전. 그리고 그것을, 그 대상 A를 설명하는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주로 사용하는 참조점들이 바로 프로이트의 초기 저작들이에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과 같은 것, 즉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뭐 이런 거, 꿈, 즉 어떤 거대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그 말실수, 농담, 혹은 꿈꾸는 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별것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언어화될 수 없는 큰 사물을 축소시키고 일상화시켜요. 즉 우리는 언어화할 수 없는 대상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주체의 개념 혹은 주체의 위치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상상계적인 A를 언어화할 수 없는 적대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기에는 주체는 저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상징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주체는 자아는 아니에요. 자아는 아니지만 상징계의 언표를 통해서, 상징계의 언명을 통해서, 상징계가 나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체성을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주체로 봤다라는 것이죠. 즉 상징계라는 성 안에 나의 자리를 찾는 것을 주체적 행위로 봤던 거예요.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대한 규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눈앞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물이, 즉 죽은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해주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주체는 자신의 확실성을 획득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의 락강은 자기 자신이, 즉 분석가 자신이 그 죽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분석가가 어떤 감정도 없고 아주 추상적이고 그래도 인격도 아주 많아야 되고 그래서 믿을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변화하지 않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초기의 락강.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떤 상상계적인 마음의 흔들림에도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보증해 줄게. 너는 누구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사회적인 어떤 좌표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보증해 줄게. 라는 방식으로 상징계의 제사장의 위치에 분석가가 자신을 위치시키려고 했던 것이 초기의 락강이라면, 자, 그때 다시 한번 드리면 주체는 상징계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계 내부에. 그냥 유한성인 것이죠. 그때는 유한성.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9년을 거쳐서 64년의 락강은 주체를 뭐라고 보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주체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는 물음표예요. 그래야만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점프인 거예요. 64년에 그의 많은 동시대 철학자들이, 락강은 철학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막 그런 비슷한 철학들을 규정해내고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론 사실상 하이데거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진전된 그러한 방식의 철학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철학자들이 그 시대에 막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주체라는 것 개념을 빠져나가는 무언가로, 즉 들레주의 되기, 드브니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락강은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즉 의료적인 영역에서 이미 그러한 포지션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철학자들이 하듯이 언명하진 않아요.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내지 않으면 대상 A가 주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엄밀하게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밀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에 의한다면 락강의 주체 개념은 이미 59년부터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체 개념. 주체 개념은 결국 주의상스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상스라는 건 과거에 나쁜 거였어요. 물론 주의상스라는 단어를 과거에 쓰지도 않았지만, 즉 초과하는 욕망은 상징계를 흔드는 위협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이었던 것인데 59년에 걸치면서 그리고 64년에 이르면서 오히려 그 초과하는 대상, 초과한다라는 건 뭐냐면 언어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대상 A인 것인데 그 대상 A가 주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이걸 이제 우리 수업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미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기도 했지만 오늘 수업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 주체가 대상 A인가? 왜 주체가 물음표인가? 왜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것, 상징화되지 않은 것, 혹은 상징화될 수 없는 것을 주체라고 불러야 하는가? 왜 락강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주체의 개념은 뭐예요? 주체는 타자가 아닌 모든 거예요. 그게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면 굉장히 간단한 설명이 간단해요. 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돼요. 나는 내가 아닌 모든 걸 빼고 난 나머지예요. 그 내가 아닌 모든 거를 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타자를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안정성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대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자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이니까 언어로 규정되고 언어로 포착되는 세계인 것이니까 언어가 권력이니까 즉 대타자인 것이죠. 대타자가 정지되는 순간이 그럼 나인 거예요. 대타자가 정지되면 그게 나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상 모든 타자가 딱 사라지면 나만 남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나 빼고 다 나가 라고 하면 진짜 다 나갔다면 이제 내가 남겠죠. 자, 그 규정인 거예요. 즉 대타자가 빗금쳐지는 순간이 주체인 것이죠. 대타자가 즉 상징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빗금쳐지는 순간, 균열을 발생시키는 순간,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순간을 대상 A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대상 A의 순간이라면 그게 주체인 거예요.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게 논리적인 설명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다 상식적인 설명인데, 자, 타자가 나를 다 지배하고 있다면 이게 락강의 논점인 것이잖아요. 타자가 우리를 지배해요. 상징계의 언어가, 타자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성까지, 성욕까지, 성욕의 유형까지 다 결정을 해요. 타자가. 여러분들이 그걸 예를 들면 생물학주의자라면 그런 환경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 우리를 만든다.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산다. 라는 관점을 수용한다 해도 자, 그건 DNA가 나에게 준 나의 정체성이지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고도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DNA를 따라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런 DNA를 갖고 이렇게 태어난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라고 인간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든 건 타자라는 거죠. 생물학주의를 받아들이던 아니면 환경적, 문화적 결정론을 받아들이건 어쨌든 외부가 나를 결정해요. 외부가 나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외부에는 권력이 작동해요. 왜 권력이 작동하는지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외부의 세계에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뭐는 이래 하고 뭐는 저래 한다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즉 외부, 예를 들어서 남녀를 판단하는 패러다임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성이 권력을 가지고 유사일에 살아왔다면 여성에게 우월한, 여성에게 더 많은 어떤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대타자 세계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으로 대타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이 나에게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라는 방식으로 나의 성별을 결정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권력에 의해서 장악당한 거예요. 나의 환경적인 산물로서의 욕망의 구조나 나의 정체성은 권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그냥 결정된, 문화가 결정했다고 말하면 굉장히 그건 역시 정치적인 발언인 거예요. 이게 정치적이 아니고 문화가 날 결정한 거다. 문화가 이렇게 됐으니 그걸 무고한 것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정치적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에 복종하는 태도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이에요. 권력의 구조가 나를 결정한다면, 그걸 타자라고 부른다면, 자, 주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인간이 만들어낸 주체 개념은 뭐예요? 내가 되는 것이 주체인 거예요. 그럼 내가 된다는 건 타자를 거부하고 타자가 너는 이거야 라고 말해준 형상으로부터 빠져나가서 다른 것이, 즉 변화가 가능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주체적 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타자가 지워지는 순간을, 대상 A의 순간을 주체라고 부르는 거야. 주체의 가능성의 순간인 것이죠. 타자의 권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무언가가 작동한다면 그걸 우리는 사건적 순간이라고 부르고, 그로부터 우리는 타자가 우리에게 규정한 정체성을 버리고 빠져나가는 가능성에 노출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주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실체가 아닌 거죠. 실체도 아니고 자아도 아니에요. 물론 자아가 발생해요. 그 순간. 아, 내가 빠져나갔어. 아, 내가 이번에는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갔네. 내가 이번에는 나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나를 지켰네. 라고 말하는 당당한 이미지가 등장해요. 자, 이건 자아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보호해줘요. 빠져나갔지만 계속 미끄러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빠져나갔지만 계속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불안해요. 계속 혁명만 반복되는 것이니까 자기를 파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혁명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혁명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빠져나간 자리에서 자신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의 이미지를 구성해내고 자신의 자아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된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는 다시 권력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빠져나가야 하는 순간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아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빠져나가는 순간, 즉 대상의 일뿐이라는 것. 자, 그래서 60년대의 락강은, 밀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60년대의 락강에게는 주체는 큰 사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전에는 이 큰 사물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상상계였는데 주체에 대립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주체는 큰 사물이다, 주일상수다 라고 말하는 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변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언어가 우리에게 도래하면, 자, 이게 락강이 1958년부터 언어장치라는 것을 정신분석의 영역 이론 안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전개시켰던 관점이기도 한데, 언어장치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자, 균열이 생겨났다, 공백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균열의 도입을 비존재의 도입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존재가 규정되는 배경에 상징계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존재라는 것 역시 환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존재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도입할 수 있도록 상징계가 작동하는, 자, 그러한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다면, 락강은 이 언어장치 내부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 즉 거세의 결과물로서 등장하는 결여, 공백을 도입함으로써 존재의 세계에 구멍을 도입했다, 즉 비존재를 도입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대타자의 균열로 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타자의 균열은 그 장소에서 초가 혹은 주입상스를 발생시킨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장소를 큰 사물이라고도 부르고 그 장소를 대상 A라고도 부른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상 A를 그냥 주체라고 부르기보다는, 락강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사건적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상 A에 대한 이야기를 총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 수업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성, 이동지티, 아이덴티티. 자, 이 정체성에 관련해서 이제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체라는 개념을 대상 A라고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락강의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으니까, 자,
자, 이제 왜 락강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싫어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정체성은 뭐냐면, 이동티테는, 자, 프랑스어로 할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한때는 잘했는데. 자, 이동티테, 아이덴티티. 이동티테는 이동티피카시옹의 결과물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동티피케이션은 무슨 뜻이냐면 동일시예요. 자,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의 존재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신분석 임상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대부분은 교육분석이 아닌 안에서는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뭐 성전적 정체성이건 혹은 뭐 가족 내의 정체성이건 사회 공간 내부의 정체성이건 어쨌든 그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이죠. 자, 이럴 경우에 초기의 락강은 이 정체성을 상상계적으로 고착해 주려고 했어요. 상징계적으로 고착해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상상계에 사로잡히면 사회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즉 바로 옆집에 있는 혹은 어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에 자신을 고착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충실성에 사로잡히려고 한다는 것이니까, 자, 그러한 것들은 보편성을 상실해요. 한번 고착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무언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이러한 충실성을 락강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옮겨주려고 했다라는 것이 초기 락강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라면, 이제 락강은 정체성을 오직 도래할 사건으로만 간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고 도래할 어떤 것으로만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즈음의, 즉 1964년 즈음의 락강의 정신분석은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 것에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정신은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죠. 내담자의 정신을.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돼 라는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해요. 일부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규정하려면 동어 반복이 필요해요. 동어 반복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할 때에 A는 A다 라는 게 정체성의 완성이에요. A는 A다. 왜냐면 A는 B다 라고 하면 A를 설명하는 B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다시 B를 설명하는 C가 필요한 거예요. 즉 환희적 절차가 계속 무한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수다 떨 때에도 이야기가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빙글빙글 계속 이야기가 끝도 없이 흘러나가거나 아니면 동어 반복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나야. 그러니까 너는 너야. 이런 방식으로 이 두 가지밖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역설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정하는 상태에는 어떤 현상들이 등장하냐면 고착이라는 현상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상징계가 전개되거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는 그러한 상태는 그런 의미에서 병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병적인 상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상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는 어떤 보통 두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감정에 접근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전교 1등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그래, 바로 이게 나였어.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 전교 꼴등 했을 때, 그래, 내가 이렇지 뭐. 그 사이에는 또 흔들림밖에 없어요. 나는 전교 1등 할 수도 있을까? 아니야, 꼴찌 할지도 몰라. 흔들림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게 사실상 정상적인 상태라고 락강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선명한 상태는 어떤 고착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적인 이미지에 사로잡히던가 어떤 상징계적인 단어에 상징계의 특성을 잃어버린 단어에 기표이긴 하지만 상징계적인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환유되거나 은유되는 특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표 하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단어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자신을 규정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병적인 상태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상 A와 주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을 오히려 정체성이 실현될 수 있는 순간으로 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즉, 현재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진정한 정체성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을 흔들면서 출현하는 대상 A에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표나 의미의 나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균열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은 언제나 도래할 사건이다 라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현재라는 개념에 저항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을 타자의 권력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레가 이것을 S에 빗금친 것의 의미, 또 다른 의미로 다시 설명을 해요. 주체라는 것을 S에 빗금친 것으로 가정하잖아요. 표기할 때. 그런데 이 빗금이라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 빗금쳐지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둘로 나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둘로 나눈다. 칼을 그어서 주체를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누어졌을 때 우리의 상태가 두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제 수업을 이미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두 죽음 사이가 락강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락강이 항상 강조하죠. 두 죽음 사이. 특히 세미나 7에서 강조했던 개념인데 우리에겐 죽음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타자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한 삶, 즉 사막과 같은 삶이에요. 로봇의 삶인 거죠. 타자의 언어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는 타자의 언어에 꼭두각시 인형처럼 규정되는 상태. 그런데 그렇게 잘리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잘 안 들어서 타자라는 권력의 칼이 완전히 나의 신체를 지도대로 제대로 못 잘라서 조각이 떨어져 나와요. 그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게 두 번째 죽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날 찾아오면 나는 또 다른 죽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삶이 흔들리는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대타자가 나를 사로잡으면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는 첫 번째 죽음이 실현돼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죽음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 즉 첫 번째 죽음의 흔들림이라는 두 번째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조금 역설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첫 번째 죽음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건 죽은 좀비의 삶인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흔들림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세미나 7에서는 큰 사물이라고 불렀는데 세미나 11에서는 대상 A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죽음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 두 죽음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첫 번째 죽음의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유령의 침입을 받으면, 즉 대상의 침입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홀려서 그것의 울타리 밖으로 슬쩍 나가요. 자, 그 왕복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마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정신분석의 대부분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여정. 자, 그런데 그러한 여정의 끝에 정신분석은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가, 즉 분석의 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사실 분석의 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동일한 패러다임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 뜸을 들이고 약간 우회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담자에게 요청하고 자신의 삶을 묘사할 것을 요청하고 말할 것을 요청하고 말하는 데 익숙하게 되기를 요청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분석이 조금씩 속도를 낼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석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 처음부터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분석의 끝을 락강을 따라서 밀레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우선 먼저 분석의 끝에서는 첫 번째로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추락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 A가 출현하고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상이 횡단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죠.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세 가지 개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이 끝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상 A가 출현해야 해요. 그것이 구성되어야 해요. 그리고 분리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상의 횡단은 처음부터 일어나야 해요. 완성이 끝에 일어나는 것이지. 자, 그리고 안다고 가정된 주체 역시 처음부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특히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거기 찾아온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정신분석가를 보는 내담자의 태도가 저 사람은 바보야. 내가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알 거야. 지식을 가지고 있어. 물론 가지고 있죠. 약간의 정신분석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서 가정되는 그 지식은 정신분석의 지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른 지식이에요. 정신분석의 지식은 다른 거죠. 정신분석의 지식은 지식을 거부하는 지식이니까. 지식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니까. 즉, 실천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락강한 것을 지식이라고 안 부르고 요령이라고 불러요. 지식보다 한 단계 낮은, 두 단계 낮은 거죠. 왜 두 단계 낮냐면, 실제로 락강의 마지막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식, 즉 사부아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부아흐가 지식인데요. 사부아흐라는 게 인데 이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정신분석 그게 아니라고 이미 세미나 11에서 선언을 해요. 그럼 사부아흐 밑에는 뭐가 있냐? 사부아페아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건 과학은 아니죠. 근데 노하우는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거의 과학 수준의, 과학에 거의 다다를 수도 있을 아주 정교한 경험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너가 어떻게 할 줄 아는지에 대한 지식. 자, 사부아가 있고 난리지가 있고 사부아페어가 있어. 페어는 do라는 뜻이에요. 하는 지식. 이게 이제 노하우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의 단계, 맨 하급 단계가 사부아가 비앙페어라는 개념이에요. 맨 마지막의 단계가. 그거는 노하우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요령처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락강은 정신분석이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지식이라고 가정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육분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분석가가 어떤 특정한 엄격한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임기응변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지난 분석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대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축구 시합에서 축구 선수들이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을 비유로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호날두 같은 경우에 보세요. 드리블을 하잖아요. 드리블을 하는 데는 처음에 배울 때는 기술이 있겠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 뒤에는 과학이 있어요. 사부아가 있어요. 인간의 신체는 어떻게 되어 있고, 공은 어떤 역학을 가지고 있고, 뭐 바람의 방향, 뭐 이런 걸 계산하고, 뭐 슈팅의 어떤 강렬, 또 스핀, 뭐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과학이 있는데, 그걸 흡수해서, 자, 필드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선배들이, 트레이너들이 가르쳐주는 노하우를 배우는데, 그 노하우를 같이 다 배우죠. 유럽 선수들은 같이 다 비슷비슷한 노하우들을 배우게 돼요. 그럼 같은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는데, 호날두가 그 노하우로 나에게 오고 있으면, 나는 노하우대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죠. 근데 왜 호날두를 못 막을까요, 우리가? 노하우를 벗어나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어떤 지식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노하우로도 예측할 수 없는 뭔가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요령인 거예요. 그 순간의 요령. 그 순간의 심리 상태나, 그 순간의 상황 분위기, 그 순간에 이게 외부에 나가서 시합을 하는 것인지, 국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홈팀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고려한 어떤 동물적인 그런 반응들이 존재하는데, 그 반응들의 특징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측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즉 대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요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정신분석가가 매번의 분석에서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내담자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에는 사실상 지식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데,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어떤 지식을 사용해서 요령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령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정신분석은 지식을 거부하고 실천을 추구한다. 라는 선언을 세미나 10일에서 또한 약간 주로 하죠. 자, 그런데 분석의 끝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추락해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사실 분석의 여정 속에서 상당한 추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신분석가를 찾아온 내담자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추락은 아직 경험을 못한 것이죠. 그냥 정신분석가를 다른 여느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상당한 지식을 축적한 자로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건 첫 번째 전이고 미디어적 전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미디어적 전. 아, 저분 텔레비전에 나왔어. 저분 책 내가 도서관에서 봤어. 아, 저 사람이 강연하는 거 들었어. 요즘에 유튜브 세계잖아. 저도 유튜브에 간혹 뭔가를 올리는데 그래, 유튜브에서 내가 강의 들었어. 자, 그리고 찾아오는 건 미디어적 전이가 일어나요. 미디어적 전이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뭐 그 사람이 엄청 천박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하고 그럼 가버리겠죠. 자, 어쨌든 전이가 일어나요. 즉 지식이 저쪽에 있다라는 가정이 일단은 성립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씩 그렇게 안다고 가정된 주체, 즉 분석가의 위상으로부터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경험하게 되죠. 지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작동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지식의 우상이 추락하는 것이죠. 자, 지식 그러면 왜 지식이 추락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첫 번째 의미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즉 지식을 상징제라고 부르고 대타자라고 부른다면 지식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없어. 즉 내담자의 욕망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완전히 설명한다면 거짓말인 것이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내담자가 감기 걸렸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도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판단하는 순간 권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절개시켜버립니다. 언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절개시켜버리고 언어 안으로 들어온 것만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언어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분석가의 언어이고 분석가가 공부한 서구의 언어인 것이고 어떤 종류의 권력의 언어인 것이니까 그 언어에 내 욕망이 완전히 흡수당해서 당신은 우울증이시네요, 히스테리시네요, 뭐 실어증이시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당하는 순간 권력이 작동하는 순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근본적으로 권력적이라는 것, 지식과 권력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 지식은 권력을 획득하기 투쟁하고 획득된 권력은 지식으로 자신을 보충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지식이라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즉 권력의 의미에서, 즉 정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즉 추락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체성을, 즉 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봉합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지식은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완전하다고 가정하는 순간만 그 지식은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지식은 불완전해요 라고 말하는 지식은 없다라는 거. 어떤 과학도. 자, 이 과학은 완전해요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의학자 찾아가 보세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정신병이 왜 걸리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다고 해요. 다들 안다고 해요. 어떤 의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럼 가죠. 누가 거기 돈 내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고 선생님께서 내담자분께서 좀 알아보시죠 라고 말하면 어떤 내담자가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일례이긴 하지만 정신의학은, 현대 정신의학은 인간이 왜 정신병에 걸리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DSM이 1, 2, 3, 5까지 나오고 1, 2, 3, 4까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이겠지 했어요. 근데 5 나오자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시작해요. 왜냐면 6도 나오고 7도 나오고 11도 나오니까 로마식으로 쓰면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식으로 숫자를 쓰기 시작해요. 포기한 거예요.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개정되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는 게 정신의학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식이라고 보여질 수도 없어요. 일단은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그냥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범주들이 나열되어 있고 범주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 지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도 혹은 특히 특정해서 정신의학의 과학은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의 형태로 다시 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형태로 지식은 자신을 구성해낸다는 것이죠. 이걸 당연히 추락시켜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사실이죠. 추락시켜야 돼요. 즉 지식을 추락시키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정신분석은. 혹은 정신분석의 끝에서 내담자는 뭘 이해해야 되는가, 뭘 받아들여야 되는가. 본인의 지식을 본인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언어로 자신의 욕망을 설명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설명할 새로운 언어를 본인이 발명해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낙관의 표현을 드리자면 우리의 욕망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근본적 태도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지식은 사실상 그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알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커튼과 같다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은 알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달리 설명을 하자면 제가 세미나 11강의 할 때 과학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달리 소개를 드리자면 자,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등장하면 자, 일반 과학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에너지에 관련된 E는 mc제곱이라는 그 수식을 과학의 공식을 우리가 논증해내고 획득해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우주의 질량과 속도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변화해 가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물론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공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우주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는 사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어떤 지식을 획득하면 그 지식을 틀로 해서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이 선명해지는 순간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늘의 영역은 완전히 깜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식의 모순된 영능이에요. 이걸 왜 영능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눈뜨게도 만들어주지만 눈을 감게도 만들어주는 것이 지식의 영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은 지식의 이 두 가지 영능 중에 두 번째 영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눈 감게 해주는데 무엇에 대해서 눈 감게 해주냐면 설명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눈 감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잘 만들어진 정교한 과학을 우리가 획득했을 때 우리의 느낌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되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과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만약에 정신분석가를 찾아간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들을 말하고 정신분석가에게 혹은 정신의학자에게 과학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나를 설명해달라고 말했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눈 감고자 하는 욕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욕망은 분명히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즉 타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그걸 정상이라고 부르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봉합할 생각이 없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 증상을, 그 너머에 있는 대상 A를, 그 실제를, 혹은 아주 간단하게는 그 공백을 보존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무엇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의 장소에서
본인 자신의 고유한 지식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창조의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백이. 개인적 지식의 생산에 작업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고 가정된 주체는 궁극적으로는, 자, 물론 이해의 의식의 차원에서는 이런 걸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안다고 가정된 주체 다 파격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의존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딜레마예요. 의식적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 무의식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그를 불어내고 그렇지 않을 땐 불안해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추락인 거예요. 자, 안다고 가정된 주체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다고 가정된 주체는 이름을 가진 자,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자, 명령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명령을 행하는 자. 여러분, 다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이 다른 점은 뭐냐면 진단명이 없어요, 정신분석에서. 이걸 굉장히 놀라워해요.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신분석가를 찾아왔을 때 자신에 대한 진단명을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약사도 진단명을 줘요. 내가 자꾸 재채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알러지인가 봐요. 진단명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약사가 아니래도 구멍가게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뭐 봄이라 꽃가루가 나니나? 자, 이게 진단명인 거예요. 그럼 알레르기인 거예요. 알러지인 것이잖아요. 자, 근데 그 진단명을 마련해 놓는 것은 타자 역할이에요. 여기서 타자는 대타자죠. 큰 타자예요. 권위 있는 타자인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저씨나 약국 아줌마나 혹은 아저씨나 혹은 병원의 의사조차도 그 대타자의 대리인 것이죠. 진짜 대타자는 어디 있냐면 그 의사 뒤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DSM 진단편람 체계, 그 두꺼운 책 안에 있어요. 백과사전 안에 있는 거예요. 병리학사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들을 쫙 나열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이름 중에 하나를 꺼내서 명명하는 거예요. 노미나시용을 하는 거죠. 네이밍하는 거죠. 밥템 하는 거죠. 즉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 이름을 통해서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뭐다. 너는 강박증자다. 너는 히스테릭증자다. 너는 정신병자다. 이름을 주는 것이죠. 자, 이게 대타자가 하는 일인데, 자,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는. 이걸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위치로부터 자신을 일탈시키고 추락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분석을 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 중에 프로이트를 열심히 읽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강박증인가요? 제가 히스테리인가요? 제가 늑대인가요? 비슷한데요? 제가 안나오아인가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 내담자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아, 분석가는. 교묘한 방식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알아내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안다고 가정된 주체는, 자, 이름을 가졌다고 가정된 주체다 라고 저는, 이건 저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무엇을 하는가? 자, 이름은 고정관념의 기능을 해요. 고정관념. 나의 마음속을 떠다니는 상념들, 관념의 흐름들, 유동적 흐름들을 정지시켜주는 고정점, 누빔점 기능을 하는 거예요. 꾸안듣기 합비통이라고 하죠. 누빔점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고정점들.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니까. 이게 없으니까 공백의 유령이 나의 마음속을 떠다니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정체성을 물어보고, 내가 왜 이래요? 증상, 진단명을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미래의 이름까지 물어보는 것이죠. 과거의 이름도 물어봐요. 어렸을 때 나 이랬는데 왜 이랬을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거대한 대타자가 보여요. 텔레비전을 보면 이름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전문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패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 아나운서가 계속 이름들을 요구해요. 이름들. 왜 그럴까요?
분석해 주세요.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름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현상이건 사회적인 현상이건 이름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보다 선명하게 되면 될수록 안정화되겠죠. 안정화되면 될수록 변화할 가능성으로도 멀어지겠죠. 자, 이게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은 좋아요, 여러분. 저도 좋아요. 안정화되는 걸 좋아해요. 사회가 안정화되고 선명해지는 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죠. 사회가 선명해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누군가는 전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이건 이건 것 같아 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다.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로 수능에 꼴찌면 인생은 패배자야 라면, 자, 그게 수능을 꼴찌한 자의 욕망에게 부여되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고정관념은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 배척된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자,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락강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락강이 처음에는 이름을 부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 그리고 이왕 이름을 줄 거면 상상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상징계적인 이름을 주려고 했어요. 보다 개방된 이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초기에는 이름을 주는 자의 역할을 락강도 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초기의 락강의 논점은 인정 욕구예요. 모든 욕망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신분석가의 역할로 생각했던 것이 한때의 락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 아무리 추상적인 임명자라 해도 그 임명자, 인증해준 사람, 즉 분석가에 대한 의존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신분석가에 의해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 인정자에 대한 의존이 미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어쨌든 잔존하게 되고 계속해서 분석가를 생각하게 되고 혹은 분석가와 닮은 누군가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령이 뭐냐면 초자라는 거예요. 초자. 왜냐하면 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방식의 욕망이 출현했을 때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즉 엄마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사회적 좌표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로부터 흔들릴 때 불안을 겪게 되고 자, 흔들림 끝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임명받기 위해서 정신분석가를 찾아간다면 그 정신분석가가 그 여자에게, 내담자에게 다시금 상징기 좌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 이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욕망이나 초과하는 욕망에 대해서 이 내담자는 공격적이 돼요.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인증자, 분석가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초자에게 피를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자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예외 없이 아주 드문 예만을 빼면 우리는 보수적이 돼요. 초자가 우리를 찾아와요. 즉 이미 존재하는 권력의 고정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초자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자에게 우리를 지배당하는 순간 이제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비대해진 초자를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사실상 락강 정신분석에서의 중요한 논점이고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즉 초자가 강력하게 힘을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자, 주체는 큰 문제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말했던 그 있었던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텍스트가 그 부분에 대한 진일보한 설명이었던 거죠. 그 이전에 초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또 우리를 상당 부분 더 이론적인 선명한 공간으로 데려가는 분석이었던 거죠. 초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되게 즉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초자가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가끔은 있어요. 예외도. 그 예외를 저는 미켈란젤로로부터 찾죠.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점점 더 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늙어가면서. 그러면서 작품은 굉장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미켈란젤로와 그 시대를 사로잡았던 고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가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종교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변화가 가능해지는데 그 변화의 중심점에서 제가 보는 것은 초자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자는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존재하는 이미지에 자신을 내어주게 만들고 그 이미지라는 것은 고정관념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초자가 강화될수록 사실상 정신 분석의 과정은 고해성사가 돼요.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그런 태도로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모든 것을 정신분석가가 안다고 가정된 주체로서 서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를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내에는 다른 학파의 정신분석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심리학도 그렇고. 상당히 창의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의 개념과 정신분석을 결합해서 심리를 치료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제가 볼 땐 너무나 창의적이죠. 과도하고.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건 영성과 정신분석을 결합해서 영성 심리 치료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분파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학술 대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받게 돼요. 거기서 그걸 강의하는 사람과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관계가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유교적인 배경도 존재하겠지만 교수님과 학생의 그 어떤 위계의 질서와 관계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우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지식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위험한 이유는 어디서나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락강에게도 일어났었으니까. 물론 어떤 특정한 집단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결속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집단의 결속력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통해서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환상을 통해서 결속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을 중심으로 했던 학파의 결속력이나 세력 역시 락강이라는 인물 하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를 통해서 사실상 유지되는 사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그러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동시에 매번 그 아우라와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의 우상화가 어떻게 위험한지 혹은 어떤 환상인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본인의 자신의 우상화에 대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식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은 어떤 종류의 초자를 우리에게 심어놓기 시작하고 그 초자는 다시 죄책감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결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일상적인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내가 당신보다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는 건 당신이다 라는 것을
내담자 스스로가 내담자의 무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즈음에서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라는 개념이에요. 종교. 결국 지식은 사실상 과학이라는 것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지식이든 종교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프로이트를 따라서 종교는 강박증의 구조예요. 강박증의 구조라는 것은 공백을 억압하는 구조인 것이죠. 모든 고등 종교는 강박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과의 만남을 매개하려고 하지 직접 실현시켜 주려고 하지 않는 게 종교의 근본 태도라는 것이죠. 역설적이죠. 종교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잖아요. 절은, 사찰은 부처님 만나러 가는 곳이잖아요. 진리와 만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자체와 직접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완충장치를 마련해놓은 장소가 바로 종교의 시스템이에요. 종교가 가진 역설인 거죠. 물론 종교가 그러한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도 있어요. 희스레적 순간이죠. 그 순간 신과 직접 대면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종교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어떤 혁명적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면 종교는 붕괴돼요. 신만이 남게 돼요. 그러면 그 신의 진리를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종교를 불러오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일종의, 종교를 보고 이런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필요악이라고 볼 수가 밖에 없어요.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신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해주는 완충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러한 종교의 역할과 지식의 역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저 선생님께서 말하는 온갖 종류의 지식, 욕망에 관련된 지식, 증상에 관련된 지식은 내가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증상과 직접 만나는 것을 연기해주고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암에 대한 지식은 환자가 죽음과 직접 만나는 걸 늘려줘요. 완충장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의 종말과 죽음과 지금 이 순간 대면해야 되는지를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을 듣고 온갖 종류의 지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나 자신의 죽음과, 즉 진리인 것이죠. 절대적 진리인 것이죠. 죽음과의 거리를 넓히려고 해요. 종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죽음과의 그 거리를 가능하면 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에서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담론이에요. 특히 낙원에 관련된 담론, 구원에 관련된 담론들인 것이죠. 자, 그 종교의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 지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라강이 정신분석은 목자의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종교의 역할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식의 역할도 종교의 역할도, 즉 강박증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공백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분석인 것이지, 대상의와 즉 언어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으니까 공백으로 등장하는 그것과 마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정된 방식으로는 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주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로부터 그걸 억압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지식이 과학이 아니어야 한다고 라고 라강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신으로부터 다른 곳에 데려가는, 우리를 이끄는, 신으로 이끄는 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신으로 직접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다면 굉장히 악한 목자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목자. 자, 그 이야기를 보다 일상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와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자, 안다고 가정된 주체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주체예요. 해석할 수 있는 주체.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해석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그 해석이 지식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께서 나의 욕망을 설명해 주시면, 자, 그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하면 해석된 삶이 돼요. 번역된 삶. 해석된 삶 혹은 번역된 삶. 자, 그런데 사실은 거기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삶은 해석된 삶이에요. 타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은 해석된 인생이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해석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석할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이미 타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타자의 관념들이기 때문에 타자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욕망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여정에 관해서 우리는 타자에 의해서 번역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정신분석가를 찾아갔을까요? 그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공백이 출현하는 거예요. 백지가 출현하는 거예요. 백지가. 모든 게 해석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신문이 왔었는데, 신문을 받아서 어제 나는 이랬구나, 내일에 나는 저럴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문에 공란이 온 거예요. 신문이 배달되는데 어떤 부분에 공란이 온 것이죠. 그 공란이 불안을 일으켜요. 우리에게. 빈 공간 증후군이죠. 어떤 특정한 빈 공간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온갖 종류의 상상계적인 유령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상상계적인 이미지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환상인 것이긴 하지만, 자,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주체는 더 잘 해석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분석가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분석가가 아니죠. 보통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사, 의사. 근데 더 흔하게는 여러분, 점쟁이죠, 점쟁이. 요즘 불안해요.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꿈이 뒤숭숭해. 그럼 어딜까요? 보통 한국 분들이 예전에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혹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전까지는 모든 걸 잘 알았어요. 이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전까지, 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대학에 가야 되고,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잘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하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함께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때, 뭐를 보러 가요? 궁합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쟁이에게 나에게 찾아온 공백을 다시 해석해달라. 이제까지는 내가 잘 해석해 왔는데, 타자의 언어를 잘 사용해서 나 자신의 삶을 잘 해석해 왔는데,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어떤 여백이 나타났다는 거,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에게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나에게 찾아온 이 공백을 또 더 권위 있는 자에게 해석해달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태도라면,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소외시키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우연하게도 정신분석가를 찾아간다면, 정신분석가는 나는 해석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추락하는 것에 대한 전하름들의 설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해석하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해석하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의 목소리를 하지 않고 역시 타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의 이 목소리라는 건 없으니까 다 타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분이 정신분석의 책을 조금 읽었었다면 정신분석의 책에 나온 목소리로 해석하려고 할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뭘 해석하든. 혹은 심지어는 정신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예를 들면 교육 분석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자신의 욕망을 해석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해석을 하겠죠. 자신의 이론에 근거해서 해석을 할 테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본인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역시 타자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자의 언어가 고갈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더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해도 안 돼요.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도 욕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내담자는 조금씩 시인이 되기 시작해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동시에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하려는 욕망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이미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욕망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발명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발명해낸다라는 것은 욕망의 구조에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말하는 것과 새로운 욕망의 구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명절 때 어머니를 만나거나 아버지를 만나거나 할아버지를 만나거나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어렸을 때 하던 말투를 똑같이 한다는 걸 문득 깨닫게 돼요.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넌 이랬고 넌 이랬어. 뭐 어쩌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옛날에 이불에 지도를 그렸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소리 질렀단다. 이런데 그 반복이 되는 표현과 이야기가 수십 년에 걸쳐서 변하지 않아요. 지식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는 지식이 변하지 않고 말투도 변하지 않고 문법도 변하지 않고 문법이 변하지 않고 말투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욕망의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동일한 인간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해 명절 때 찾아뵀던 할머니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끔찍하잖아요.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걸 겨냥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묘사하고 번역하는 말투의 새로운 도입을 통해서, 즉 새로운 문법의 변화를 통해서 욕망의 구조가 바뀌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식, 새로운 지식이라는 의미에서도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번역되느냐, 어떻게 묘사되느냐, 어떤 의미를 생산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돼요. 문법이 바뀌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변화된 내담자는 지식의 주인이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루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하는 루틴이라는 것이 변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루틴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루틴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그러한 루틴을 통해서 생산된 지식의 주인이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의미의 영역이니까. 의미는 기표의 흔들림을 통해서 언제든지 흩어질 수도 있고 다시 고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지난주에는 이랬는데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랬는데요 라고 말할 때, 자, 의미가 똑같거나 혹은 의미가 변화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말하는 말투의 변화라는 것이죠. 즉 루틴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일종의 교주라고 한다는 어떤 특정한 종교의 교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라카마파의 정신분석은 그러한 종교의 맞은편에,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 신비주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교주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는 서사가 완벽해, 신화가 완벽하죠. 텍스트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비교의 특징은 뭐냐, 신비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재래의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라카마파의 정신분석이 취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재래의식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문법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생산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담자의 삶이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대해서는, 자,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할 것이고 그걸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루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재래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욕망의 루틴의 변화가 도입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안다고 가정된 주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 대상 A의 출현과 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정신분석의 끝에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밀레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대상 A의 출현과 분리는 초반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 대상 A의 출현과 분리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물론 대상 A와 증상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상 A의 선발대가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그 뒤에서 우리는 대상 A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디가 마비됐어요. 그럼 증상인 거예요. 마비된 건 증상이에요. 증상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공백을 감각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제 대상 A로 그걸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대상 A의 특징은 공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타자의 평면에 균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상 A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대상 A의 출현과 분리를 우리가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자, 이런 뜻이에요. 정신분석가를 찾아온 내담자가 어떤 특정한 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 무의식에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싶다. 아니면 변화하고 싶다. 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혹은 지금 욕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세상이 다 그저 그렇다. 너무 영세적이다. 뭐 그래서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어쨌든 시작과 함께 증상을 구성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두가 다 대상 A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상 A가 없다는 건 균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균열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대타자의 지식이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인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어와 신체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신체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나를 지배한다 해도 균열점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고 그 균열점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간주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대상 A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누구에게나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증상과 잘 살아가요. 그래서 그 증상을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분석가를 찾아오면 그 증상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출현시킴과 동시에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걸 불러내서 이쪽에 서 있어 한 다음에 그것과 만날 수 있도록 따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대상 A의 출현과 분리인데 조금 전에 안다고 가정된 주체의 추락이라는 관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로 그 증상을 봉합하는 데 사용돼요. 다시 대타자의 완벽한 세계로 되돌려 보내는데 지식이 사용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A를 출현시키고 분리시키지 않고 출현시키고 꿰매버리죠. 그게 일반적으로 지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증상이 구성이 되고 즉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던 증상이 가시화되고 그것이 우리 앞에 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분석이 하는 일은 그 뒤의 근원지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뒤의 근원지가 바로 대상 A예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즉 대상 A의 출현과 분리의 작업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의 멈춤이에요. 말의 멈춤. 자, 증상이 우리가 만약에 그걸 증상이라고 말하는데 누군가가 증상이라고 말했다면 그건 완전히 설명될 수 없어야지 증상인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설명된다. 그러면 일단 그 설명이 거짓말이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게 증상이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증상은 말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말을 많이 하도록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계속 말이 걸려 넘어지는 그 장소를 파악해내는 게 분석가의 임무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말이 멈춘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공백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상 A가 있다는 것을 말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어증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어떤 장소에서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라는 것은 그 장소를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혹은
자신이 알면서도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자, 이런 방식의 진술을 통해서이죠.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되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증상 앞에 혹은 대상 A 앞에 우리가 불려나가요. 근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는 자, 그렇게 잘 모르겠는 대상은 모르는 대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비켜가는 방식으로만 대화를 이어나가죠. 근데 정신분석 임상절차 속에서는 거꾸로 된 태도가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이 멈추는 장소에 오래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해요. 말을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그 앞에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데이트할 때나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나요? 화제를 바꿔요. 자, 그러면 말이 안 나오면 말이 갈 수 없었던 장소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이 접근할 수 없었던 장소를 계속해서 여백으로 남겨두게 돼요.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분석은 계속해서 거기에 접근하도록 만들면서 그것이 도드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 부분, 그 침묵의 장소를 감각 가능한, 무의식적으로 감각 가능한 장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죠.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덧붙여줘야 되는데 그 대상의 A를 세미나 11에서는 이게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무의식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말할 수 없는 부분과 부딪히게 되면 그냥 그걸 무의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전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1964년 이전에는 무의식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무의식은 언어장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어의 환력장치가 무의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의식이었던 것이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 그게 무의식이다라는 설명에서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었다는 건 무의식이 기표가 연쇄되는 장소, 장치라는 거예요. 기표의 환희적 장치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기표들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고 우리는 이걸 의식적으로 모르고 이 빙글빙글 도는 방식은 각각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빙글빙글 도는 장치는 히스테리적 장치를 가지고 있고 공백에 조금 더 많이 접근하는 장치예요. 어떤 장치는 강박증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백을 인정하지 않고 막 도는 장치인 것이 정교하게. 그리고 어떤 장치는 물씬 주변을 배회해요. 이게 도착의 장치인 거예요. 자, 이게 무의식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면 세미나 11부터 64년부터는 락강은 바로 그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 내부에, 즉 언어장치 내부의 구멍, 기능장애 지점 혹은 그 구조 내부에 뭔가가 어떤 조각이 나사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야. 자동차 안에서 그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그 기계들 사이를 달그락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자꾸 돌아다녀서. 불편하게 만들다가 그게 뭔가 어디 중요한 장소에 탁 끼게 되면 기계가 전체가 탁 멈춰요. 잠시. 삐끄덕하고 멈추는 것이죠. 이 순간을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순간. 이 정지되는 순간을. 그러니까 64년 이전과 64년 이후에 무의식을 규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죠. 이전에는 기계의 평면이었어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이후에는 기계의 평면에 출현한 간극, 균열, 금이 가는 장소, 사고로 인해서 구멍이 뚫리는 장소를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균열점을 대상 A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 A가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A를 출현시키고 분리시킨다라는 정신분석 임상의 끝에 등장하는 이러한 실천의 양태는 무의식을 출현시킨다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공백을 출현시킨다라는 것이니까 무의식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을 분리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균열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에 접근이 힘든 장소를 언어로 사로잡아요. 근데 사로잡는데 그걸 강박증적으로 사로잡죠. 즉 없는 것처럼 사로잡아요. 즉 그걸 공백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백을 테두리를 탁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싹 숨기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방식이에요. 즉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을 외면하는 방식인 거예요. 말로 접근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조우했을 때
그 말로 접근될 수 없었던 것, 즉 공백인 그것을 우리는 언어로 아주 세련되게 감싸버려요. 그러면 보자기에 쌓이듯이, 언어의 보자기에 쌓이듯이 무의식은 사라져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이걸 둘러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앞에 불려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은 일상적인 언어로 그걸 둘러싸지 말고 특수한 언어를 발명해내자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의 언어인 거예요. 자유현상이기도 하고. 그 언어로 둘러싸면, 그 문법으로 둘러싸면 공백이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앞에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등장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정신분석의 절차이고 대상 A의 출현이고 분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언어에 의해서 구조화되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무의식을, 즉 언어로 사로잡힐 수 없는 대상 A를 언어가 어떻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시켜 왔는지를 연대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에, 선사 시대에 인류는 언어로 사로잡히지 않는 공백을 어떻게 구조화시켜 왔을까요? 애니메이션의 언어로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종교가 되는 것이죠. 초기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와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그 공백을 구조화시켰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구 기독교 시대는 그걸 마녀사냥의 이름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이죠. 기독교의 정교한 담론을 통해서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떤 면에서 엘리니즘과 그 마녀사냥의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보존하는 형태를 취해요. 공백의 영능을 그럼에도 보존해요. 종교의 이름으로, 초월자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17세기, 18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던 정신의학이 19세기에 들어와서 그 공백을 대상 A를 어떻게 구조화시키나요? 정신의학의 정교한 강박증적 과학의 언어로 구조화시켜요. 그래서 그 공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그래서 19세기에 등장했던 강박증적인 언어, 즉 과학의 언어를 그래서 강박증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백을 배제하니까. 그 대신 중세의 언어와 선사시대의 애니미즘의 언어를 히스테리적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백을 인정하니까. 물론 환영적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특정한 힘을, 우리의 현실적인 세계를, 질서 잡힌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테리적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결국 일상생활에서 강박증자의 언어 문법과 히스테리증자의 언어 문법과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그리고 프로이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락강의 정신분석은 공백을 어떻게 감싸려고 하는가? 본인이 감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가의 지식을 통해서 그 공백을 감싸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감싸는 언어를 내담자가 만들어내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는 그것이 히스테리적이건 강박증적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내담자가 발명한 언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석의 언어는 뭐냐, 결국.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임상 절차 과정 속에서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내담자가 자신의 고유한 공백을 창안할 수 있는 실험적인 어떤 것이어야 한다. 실험문학적인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공백을 창안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공백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둘러싸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백의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 본인이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에게 걸맞는 형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실험문학인 이유는 실험문학이 뭐예요? 존재하는 언어와 싸우는 문학인 거예요. 타자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문법을 발명해내는 걸 우리는 실험문학이라고 부르니까. 물론 이 실험문학이라는 단어는 락강이 세미나시에서 사드를 이야기하며 설명했던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그냥 단어 하나만 따와서 이렇게 사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임상의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실험문학의 실천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자신의 대상 A를 명명할, 즉 공백을 둘러쌀 새로운 언어의 문법을 발명해내는 것, 즉 시인이 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본인이 본인의 공백을 소유한다면
우리 그걸 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공백을 분리해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개념이 환상의 횡단이죠. 이건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환상의 횡단. 이게 분석의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먼저 환상이 뭐냐? 라는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환상이란 뭐냐? 이 환상은, 자, 모든 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정신분석에서는. 뭐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불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독교만 그러나요? 현대 철학이 다 그렇잖아요. 매트릭스가 그 얘기인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하게 구조화된 환상인 것이죠. 그 안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자, 그런데 정신분석도 그래요. 그렇게 그 포지션을 받아들여요. 모든 건 환상이에요. 모든 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도록 강제된 방식의 환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제되는 방식이 변화하면 그 환영의 이미지도 변해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환상의 횡단에서의 환상은 그 환상보다 더 근본적인 장소에 있는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본 환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 근본 환상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대상 A의 피부가 근본 환상. 대상 A는 뭔가요? 공백이죠. 공백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공백은 몸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백을 둘러싼 몸통, 그게 상징계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피부도 가지고 있어요. 상상계인 거예요. 즉, 공백이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드러나요. 이 특정한 이미지가 바로 환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상 A의 피부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혹은 무의식의 피부가 환상인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상 A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니까, 즉 공백인 것이니까 그 환상, 피부로서의 환상도 근본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 이걸 횡단해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횡단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공백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백. 즉, 공백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우리는 공백과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과 만나게 될 것이죠. 공백의 마지막 가면, 공백은 여러 차원의 가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상 A는 여러 가지 차원들의 가면을 가지고 있고, 그 마지막 가면이 우리를 처음 찾아오는 증상이에요. 그 뒤엔 또 다른 형태의 증상이 있고 다른 형태의 증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어떤 층위를, 중층 결정된 층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그걸 제가 이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증오한다면, 자, 그건 증상의 가장 표면적인 가면이죠. 아버지를 증오해요. 아버지 나이 때 사람들을 다 증오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소녀 시기에, 유년기에 아버지에 대한 성충동을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다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나이 때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유년기의 가면은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면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면 뒤에는 또 다른 중층 결정된 가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내부에는 충동이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대상도 갖지 않는 충동이 있는 것이죠. 대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백인, 충동이, 상징계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 없는 공백인 충동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 층위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층위를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마지막 가면을 환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을. 그 근본 환상의 대표적인 경우가 프로이트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 매맞는 아이의 환상, 그런 게 근본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근저에 있는 다른 걸 찾아낼 수 없을 때 그걸 근본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근본 환상이 있는데 그 근본 환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건 아무 것이 있는 것이죠. 즉 nothing이 있는 것이죠. 즉 대상 A가 있는 것, 균열이 있어요. 상징계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니까. 자, 이 상징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법과 규범에 의해서 나에게 찾아온 언어들의 질서인 거예요. 이 언어들의 질서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나의 충동을 잘 번역해 줘야 돼요. 물론 직독직해는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욕망해. 어머니는 내 거야. 누구에게도 못 줘. 아버지도 안 돼. 동생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내 거야. 라고 하는 아이의 충동이 있어요. 이걸 아버지의 법이 거세하고 번역해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인데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근데 아빠의 아내야 라는 방식으로 번역해내요. 자, 이 1차적인 번역이 일어나면 그 뒤로는 번역들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번역의 세계는 필터링된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필터링된 세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건 이 충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걸 대상행위라고 부른다면 왜 그게 공백이냐면 이 번역된 세계의 평면, 이 페이지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행위라고 부르고 공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공백은 자기만의 특수한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개인적인 환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환상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징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공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징계를 횡단한다는 뜻이니까 초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규범적 세계의 질서와 권력을 넘어선다는 의미니까 상징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상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에 특정한 리비도의 집중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리비도의 집중을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공백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상상계적인 것이 또한 자아를 고착시키고 자아를 상징계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락강의 초기 논점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계적인 표면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백과 마주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공백과 자신을 동일시 한다는 거예요. 공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텅 비워지게 되는 몰락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이죠. 즉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어떤 가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즉 가면에 매혹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자, 그 단계는 공백과 동일시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환상의 횡단이라고 보고 그 환상의 횡단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내담자의 특징이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그 우울증과 싸우고 내담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내야 한다는 건 S1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S1을 만들어낸다는 건 이후에 자신의 자아와 역사와 관련된 지식의 시작점을 발명해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식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 A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환상의 도식이에요. 자, 이게 환상의 도식이라면 이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건 제가 이걸 공백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공백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피부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나를 공백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공백 그 자체가 아니라 공백의 환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 공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방식이라면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게 될 보에스바흐 솔리베어든 그것이 있던 자리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한 락강적 해석이 자, 이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것이 있던 자리에 내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환상의 횡단과 분석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도식이라는 것은 자, 이것에 도달해서 우리는 공백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백과 마주해서 공백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울증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기표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할 기표들, 우리가 사용할 기표들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공백에 내담자가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거기로 계속 데려가요. 자신의 환상들을, 그 환멸을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백의 와중에, 즉 우울증의 와중에 S1을 발명해내는 거예요. 즉 최초의 새로운 기표를 발명해내는 것이죠. 이게 뭐가 되었든 아주 흔한 기표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최초의 새로운 다른 기표를 발명해내면 이로부터 S2가 생겨나겠죠. S1이 일단 생겨나면 주임 기표가 생겨나면 그 주변으로 다른 기표들이 자석처럼 끌려와서 지식을 형성하게 돼요. 즉 내담자의 삶을 해석할 새로운 지식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식으로부터 주체는 다시 소외되죠. 다시 비꿈쳐져요. 어쨌든 지식이 구성이 되니까. 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도 또 다른 횡단이 일어나야겠죠. 자, 이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게
빙글빙글 도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정신분석의 요소라는 것. 보통 이걸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분석을 오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교육 분석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혹은 이걸 단 한 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교육 분석에서는 한 번의 서클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환상의 횡단이라는 개념의 도식화했어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밀레가 한 것은 아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겠습니다. 아니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